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부기님의 7전 8기 무릎경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해주세요. 기울어진 생각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동아줄을 찾는 심정으로 신앙서적을 찾았다. 어떤 분은 구약의 욥기를 읽어보라고도 하셨지만 내가 힘든데 또 힘든 사람의 얘기는 읽고 싶지 않았다. 송복모 예수의 신부님이 쓴 고통 그 인간적인 것과 광야의 선인간 이 두 얇은 책을 머리맡에 두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고통은 삶의 실제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니 한 가지 고난 앞에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라.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찬양하라. 이 험한 세상을 뜻하는 광야는 우선순위를 알아가는 장소, 반항과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는 장소이자 그 과정이라는 선포가 책 속에서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다. 문득 수영과 자전거 타기가 생각났다. 어깨와 팔다리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몸이 뜨듯이 핸들이 아닌 자전거 바퀴에 몸을 맡겨야 쉽게 타듯이 초보에게 프로가 되려면 힘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만 광야에서 힘 빼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 인생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고난은 기회의 시험장이고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놀이구나.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을 풀고 정답을 찾자 통쾌하고 기뻤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답을 알려고 갈급해하던 내게 주님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광야 시즌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 인생에 대한 영적 정답을 발견하니 내 앞에 놓인 고난의 이면과 행간이 점점 더 궁금해졌다. 특히 진주가 만들어지는 예화는 큰 감동이었다. 진주 조개가 자기의 아린 상처를 낫게 하려고 온몸에 진액을 빼내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싼다. 그 반복 작업으로 인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찬란한 진주라는 이야기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 상처도 훗날에는 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됐다. 나도 진주가 되기 원해서 진주 귀걸이를 자주 하고 다닌다. 누구는 진주로 치장을 하면 눈물이 많다고 하던데 나는 슬픔보다 기쁨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이런 절규 같은 기도를 꽤 오래 했다. 주님, 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러니 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잘 견디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한마디 진짜 고백을 듣기 위해서 고난의 성형 과정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확신이 든다. 3분 설교와 스피커 훈련. 또 하나 내게 부어진 생명수는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3분 설교였다. 아침마다 ARS 전화를 통해 영적 멘토의 달고 진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소생의 말씀이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며 촘촘하게 메모를 하고 오래 생각했다. 지금 보니 혼자 큐티를 한 셈이다.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고백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언어였다. 조 목사님의 차차원의 영성을 읽으며 내게 큰 도전 과제로 다가온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해버리시겠다고? 무섭도록 단호한 선포에 화들짝 놀랐다.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팔자라는 속담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검증한 순간이었다.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남 흉보기, 원망과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내 언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 내 입에는 감사가 없구나. 설교 말씀처럼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생활의 숙제를 받았으니 행복을 부르는 말을 실행에 옮겼다. 나를 둘러싸던 낙심과 절망의 말 대신 기도문을 붙여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날 들은 3분 설교의 내용을 매일 실천했다. 말이 밝아지고 언어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차츰 컨디션도 좋아지고 의욕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다. 희망의 빛이 나를 비추어 소생케 하고 하루하루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후 거의 4년 동안 내 입술에 화절을 대고 혀에 재갈을 물려 성령과 생명과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는 언어 훈련이 이어졌다.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로 언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나도 하나님의 따뜻한 스피커로 변화되었다. 가맹점 점주들에게 10년간 비전과 사명 교육을 하며 성공 특강의 간증자로 설 수 있었다. 독일 코스타와 인도차이나 5개국, LA 세계 선교대회, MK 선교대회 등에서 감사하게 주 강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게 됐다.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님의 스피커로 세우시기까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정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절로 나왔다. 지금도 언어 기도는 계속하고 있다. 엎질러진 말에 빠지거나 실족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창업 스토리, 고난은 가장된 축복.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메시지도 마음에 꽂혔다. 고난 중에 꿈을 다 잃어버린 나였는데 그때는 새로운 꿈, 아니 간절함이 다시 솟아났다. 그나마 70여만 원을 받으며 2년을 넘게 다닌 요리학원 보조 자리조차 날아가 버린 아침. 출근했더니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제 무슨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다. 노랫말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싶었다. 남편의 사업에도 지장받지 않고 세 딸 키우고 시어머니 복양할 수 있는 먹고 살 거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학원생들 중에는 배운 대로 식당을 차려 제법 자리 잡은 분들도 많았다. 내가 조그만 거라도 가게를 하나 하면 좋겠어. 그러면 당신이 사업이나 다른 일로 다시 일어날 동안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겸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 죽집 해볼래? 식당 창업 컨설턴트다운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당신은 돈가스 전문점 등이 유행할 때라서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생활비에 보탬 될 것 같았다. 냄비 몇 개와 튼튼한 두 팔, 소자봉으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시장 모퉁이의 죽도 먹어보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죽집도 몇 군데 찾아가 봤다. 여의도와 충무로에 있는 죽집을 가보니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죽을 먹고 있었다. 아니, 이런 고급 손님들이 끼니 대신 죽을 사 먹는구나. 죽을 먹어보니 겨우 라면과 어묵탕 전문인 나라도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는 근거 없고 대책 없는 자신감이 솟았다. 그들은 술을 깨려고 해장용으로 죽을 먹는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해마다 동네 친척들에게 나눠주신 친정엄마의 팥죽, 어깨너머로 본 잣죽, 깨죽, 흑임자죽, 그리고 요리학원 포조로 보고 들은 시간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남편에게 회심의 미소를 보냈다. 여보, 나 죽집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노하우는 당신이 만들어봐. 15가지 메뉴의 탄생. 가장 먼저 친정엄마한테 달려갔다. 할아버지께 잣죽이나 깨죽 쏘아 드리는 걸 봤으니 종갓집의 레시피와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엄마의 비법은 한마디였다. 팥죽은 가마솥에 쏘야 제맛이지. 가게는 주방이 좁아 한 그릇씩 소량을 쏘야 하는데 가마솥은 무리였다. 이제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하나? 아득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종로구청 앞 보름달이라는 전통 찻집을 찾아갔다. 어렵게 허락을 받고 옥수수와 호빵을 사다 드리며 출근을 했다. 3달 가까이 설거지와 서빙을 하면서 죽 쓰는 법을 배웠다. 찻집이었으니까 식혜, 쌍화차 등 전통 차를 만드는 법도 배웠다. 여기저기 대고 베이면서 팥죽을 비롯하여 전통죽의 기본은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든든하고 속 편한 죽이면서 환자를 위한 보양죽, 다이어트와 여성을 위한 미용죽, 아가죽 등 웰빙 영양죽 메뉴가 필요했다. 큼직한 굴이 들어간 해물죽과 가정식 같은 김치죽 등이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데 특히 단호박죽에는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 2002년 1월부터 노하우를 만들기 시작해서 2, 3월에는 늙은 호박을 사러 경동시장을 돌아다녔다. 4월쯤 되니까 늙은 호박 한 통이 5에서 10만 원에 약호박처럼 팔렸다. 국리 끝에 단호박으로 대체해보기로 하고 여러 요리법을 강구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탐스러운 빛깔과 눈이 딱 떠지는 맛에 감탄과 환호를 연발하는 순간이 왔다. 구역 예배를 드린 후 어머님과 구역 식구들께 첫선을 보였더니 모두에게 이런 죽 처음 먹어본다.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간다는 칭찬을 들었다. 에디슨이 이랬을까? 발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 죽을 실습하고 가족들은 시식단이 되어 온갖 죽을 먹고 평가해줬다. 우리의 좁은 주방은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와 프로세스 노하우를 만드는 R&D 센터로 변신하는 중이었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다시 힘을 내어 15가지 메뉴를 만들었다.
유명 셰프를 모시고 본 브랜드 연구를 가동해 메뉴가 훨씬 많아진 지금까지도 초창기 15가지 메뉴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본죽의 메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라고 열렬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하나님은 죽 만드는 내내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게 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한 나를 일으켜 말씀과 기도의 장대로 높은 벽을 뛰어넘게 하셨다. 메뉴와 맛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가게 이름이 문제였다.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본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다. 본죽이라고요? 죽의 기본, 건강의 근본이 되라는 말씀 같았다. 뿌리니까 벌레의 맛을 고집하는 원조나 처음 진짜 같은 오리지널의 느낌도 났다. 본 하면서 불러보니 죽의 본명을 얻은 양 기분이 좋아졌다. 본죽이라는 이름에서 죽이라는 음식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를 부여받았다. 그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죽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자. 어머니의 사랑, 맛있는 건강이라는 본죽의 슬로건도 여기서 나온 셈이다. 본 IF의 CI 또한 건강을 채우는 죽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곡선형으로 디자인했다. 본죽과 본사랑의 CI에 보이는 3가지 색깔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팥죽색은 땅의 하나님을, 초록색은 식물과 예수님을, 노란색은 열매와 성령님을 상징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따로 또 같이 일하시듯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업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본은 발음상 이탈리아의 부온이나 불어의 봉으로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다국적 언어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 중에는 프랑스인이 단골 손님이 될 때까지도 있다. 게다가 비슷한 발음으로 뼈대, 태어나다 같은 몸과 관련된 좋은 느낌의 단어도 연상되게 한다. 만국 공통으로 사랑받고 기억되는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가 되라고 하나님은 일찍부터 좋은 이름을 예비해 주셨다. 지구인들에게 좋다고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 죽이라는 뿌리에서 지금의 선교 기업으로 가지를 뻗고 옆에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셨다. 한 크리스찬 사장님께서 숨은 뜻 하나를 더 풀어주셨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있고 밑에 십자가가 하나 더 있는 형상이네요. 큰 십자가 밑에 사람이 작은 십자가를 지는 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본죽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마음에 쏙 든 이름을 받았으니 메뉴판과 간판에도 영문과 일문을 넣어서 제작했다. 주변에서는 그 작은 데서 너무 거창하게 나간다면서 비웃기도 했다. 한국 음식을 영어나 일어로 설명한 사례가 드물어서 번역가를 찾아가야 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우리 매장에 외국인이 앉아서 죽을 먹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죽이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는 남녀노소의 음식 아닌가. 누구나 태어나면 엄마 젖과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고 아플 때면 더운 수프를 먹고 기운을 차리며
노인이 먹는 마지막 음식이 바로 죽이다. 우리가 전천후 건강식인 죽을 맛보여 주고 싶었다. 소박하나마 3개국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았다. 이런저런 말들을 물리치고 공문, 영문, 일문이 들어간 메뉴판과 간판을 만든 건 사실 주님이 주신 꿈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꿈을 하나 심어주셨고 그 소원이 꾸물꾸물 태동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님의 소원이자 내 소원. 그래서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비전과 개입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후미진 골목 2층의 본죽 1호. 집사님, 종로 근처 이화동이라고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뒤에 가게가 하나 나왔대. 2층인데 한번 가볼래요?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한 권사님이 한 군데를 소개해줬다. 대학로라기보다는 이화동 사거리 뒷골목에 늘어선 허름한 건물의 2층. 가게가 비어있으니 싸게 줄 거라는 말에 달려가 봤다. 외지긴 했지만 통유리로 된 38평쯤 되는 큰 가게였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게를 얻었다. 나중에 상권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여기는 뭘 해도 안 되는 자리니까 당장 물으세요 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계약금도 넘어갔고 딴 데 얻을 수도 없는 상황. 가진 돈에 맞춰주었으니 그냥 하기로 결정했다. 전에 남편이 사업할 때 도와줬던 인테리어 사장님, 간판 사장님들이 우리의 재기를 돕겠다며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면서 외상으로 가게 안팎을 꾸며주셨다. 한푼이 아쉬웠을 때 너무나 감사했다.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는 한창 가게 열 준비를 하는 우리를 보더니 여기서 장사하다 망한 게 벌써 3번째라고 으슥하니까 호프집을 하면 될 거라고 걱정스러운 조언과 함께 돌직구 한 방을 날려주셨다. 새댁이 죽집 할 거라고? 아픈 사람이나 먹지 누가 돈 주고 죽을 사 먹어. 여기 주변 식당에서도 다 죽을 파는데. 맞는 말이다. 그때는 그랬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차려도 될까 말까한 죽집을 최악의 장소에 오픈했으니 누구나 걱정을 보탰다. 식당을 해본 적이 없으니 눈이 없었다. 어쩌면 잠깐 눈을 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찾지 않는 구석집 2층을 본죽의 거점으로 택하신 분은 용감한 하나님이셨다. 본죽 1호의 성적은 초라했다. 첫날 오픈했다고 지인들이 와서 팔아준 몇십 그릇 빼고 다음 날부터는 9그릇, 10그릇, 12그릇밖에 팔지 못했다. 벼랑 끝에 간당간당 새끼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고 발밑에는 아이들이 줄줄이 붙어있는 느낌이었다. 이 새끼손가락에 힘마저 빠지면 곧 저 아래로 온 식구가 추락하겠다 싶었다. 내가 의지하고 매달릴 곳은 하나님 한 분.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희망을 잡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했다. 후에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인터뷰에서 당시 가졌던 마음에 대해 남편은 절박함, 나는 간절함이었다고 같은 고백을 했다. 그때 손님 한 분은 정말 하나님 같았다. 1시간에 한 명씩 오는 셈이었으니까 손님이 오면 마치 주님이 찾아오시는 듯 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옆에 바싹 붙어서는 누가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간을 빼드릴까요? 소금을 넣어드릴까요? 손님의 필요와 요구대로 꼼꼼히 챙기고 준비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죽게 하듯 한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면 비법이었다. 또 한 가지 초창기에 장사가 안 되고 힘들었던 것 또한 성공 요소였다. 본죽은 오픈 때부터 승승장구했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지 않았냐 하는 말도 종종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고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주어진 일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 6시 출근에 재료 준비, 7시 전단 돌리기, 돌아와 가게 청소와 재료 준비, 점심때는 손님 받고 오후에는 동네에 스티커 붙이고 전단 돌리는 일을 계속했다. 남편과 나는 정장 차림으로 해화역에서 90도로 인사를 했다. 본죽 오픈했습니다. 죽 한번 드시러 오세요. 양복 입은 남녀가 정중하게 전단을 돌리니까 바쁜 행인들도 밀쳐내지 않았다. 돈 없을 때라 전단 한 장이 귀하니 혹시 버리고 간 것이라도 있으면 주우려고 뒤따라가 보면 한 장도 버려지거나 밟히지 않았다. 필요 없는 전단이라도 정중한 태도로 드리면 안 버린다는 걸 알았다. 조금씩 손님들의 반응이 왔다. 아가씨 몇몇과 부근의 환자들이 가게에 들어와서는 3번 놀란다. 첫째는 분위기였다. 당시에는 죽으로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죽과 차 전문점으로 찻집 분위기를 냈다. 식당보다는 소파가 있는 레스토랑처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쉼터의 느낌으로 배치했더니 여기 분위기 괜찮네 하면서 좋아했다. 둘째, 가격에 놀란다. 죽 한 그릇에 양질의 재료를 넣어 온 마음을 담아서 쏘니까 정성값이라고 생각했다. 원가나 시장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이 정성임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책정한 고단가였다. 시장에서 파는 죽 한 그릇이 2, 3천 원일 때 우리는 싼 게 5천 원, 대부분 8천 원에서 1만 원이었다. 메뉴판 보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시켜본다. 어디 비싼 값을 하나 보자. 셋째, 양과 맛에 놀란다. 손님들은 나가면서 하나같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주로 여자 손님들이 왔는데 곧이어 그분들이 남자 직장 동료들을 이끌고 여기 맛집 생겼다며 데려왔다. 술 마시고 해장하러 온 남자 손님도 오면서 발길이 이어졌고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불어났다. 하루 50그릇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목표를 100그릇으로 올려잡았다. 소문이 나는 건 좋은데 감당이 안 됐다. 50그릇 이상을 넘어가니 주방도 홀도 손발을 다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각자 다른 메뉴를 주문하면 주방에서는 일시에 전쟁이 터진다. 나도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울어버린 적도 있었다. 4명이 와서 다 다른 걸 시키면 음식 나오는 시간도 다 달랐다. 점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30분에 한 그릇씩 나오니 4명이서 2그릇을 나눠 먹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막 화를 내고 나가는 손님께 미안하다고 돈을 안 받는 일이 생기다 보니 불안 증세가 도졌다. 점심때가 다가오면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났다. 발소리, 특히 한 무리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걱정이 앞섰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짜티, 아마추어 냄새를 엄청 내며 헤매던 초반이었다. 낮에는 장사, 밤에는 시뮬레이션. 업그레이드 때가 왔다. 테이블이 13개, 좌석이 48석이니
점심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원활하게 대접할 수가 없었다. 테이블 그림을 그려놓고 만약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주문하면 주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4명이 모두 다른 것을 시켰을 때, 혹 같은 것을 시켰을 때, 전통죽을 시켰을 때, 영양죽과 섞어 시켰을 때 같은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밤새 해봤다.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누어 다음날 적용하면서 개선점을 찾았다. 미리 반찬 세팅해 놓기, 포장 주문 처리, 계산서에 주문을 기록하는 동시에 주방에서 바로 준비하기 등을 연구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전에는 절대 2그릇씩 쑤지 못하겠지만 불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주문이 몰리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죽은 2그릇씩 몰아서 쑤기도 하고 전통죽이나 영양죽이 섞여 들어오면 전통죽부터 믹서기에 돌리고 영양죽을 쑤는 순서로 주문에 따른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천천히 매뉴얼을 연구해 가던 와중에 제일 바쁜 주방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조리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손님에게 옵션 사항을 묻지 말라는 거였다. 소금 빼, 나눠, 가라 하면 손이 더 가야 하니 바쁜 일에는 일일이 묻지 마라. 한 그릇씩 쑤던 거를 미리 쏘놓고 팔자. 메뉴가 많으니까 점심때는 서너 가지 잘 나가는 걸로만 받자. 특히 환자 손님의 이런저런 요구를 다 받아주지 말고 원래 레시피대로만 쑤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다 해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고민이 됐다. 손님은 늘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게 최선인가? 내가 손님이라면 그 집 좋다 홍보하면서 자주 왔는데 이제 손님 많고 바쁘다고 갑자기 죄송하지만 이제 못 갈아드려요. 소금 못 빼드려요 한다면 이 주인 그 사이에 배불렀네 하면서 돌아설 게 너무나 자명했다. 음식점은 많고 친절 신속한 맛집은 더 많다. 위기의식을 느낀 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득했다.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음식이 상황에 따라 맛과 서비스가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배신이고 교만이에요. 기존 손님 다 떨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성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어려우면 직원을 더 쓸 테니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편한 길을 찾아서 미리 죽을 쏘놓고 팔거나 손님의 필요를 무시하고 레시피대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해버렸다면 오늘날의 본죽은 없었다. 또 하나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내려달라는 소비자의 제안도 있었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다. 또 한 번 시험에 들었다.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내리면 손님이 더 많아진다고? 과연 그럴까? 아침 저녁으로 고민을 했다. 손님들한테 질문을 돌려봤는데 양을 줄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양이 많아서 좋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다음에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다. 주변 병원 등에서 배달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죽의 특성상 배달하는 동안 식고 불어버릴 위험이 있었다. 인건비 등 여러 면에서 우리가 원래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다 잃을 것 같았다. 타협 없는 결단을 하고 초심을 지켜내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들이 초반에 많이 있었다. 본죽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장시킨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다. 고객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했다. 역시 손님을 사랑하는 쪽, 고객 중심의 선택 덕분에 기업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쉬운 길을 택했더라면, 고객 우선의 길 대신 주인 우선의 길을 택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좋은 브랜드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많은 손님도 감당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수직 상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오픈 7개월쯤 계단까지 손님들이 줄을 섰을 때 한 방송 프로그램에 우리 매장이 소개되었다. 맛집으로만 소개해줘도 감사한데 뜨는 죽집을 인큐베이터하는 본죽이라고 방송을 탔다. 죽을 드시러 오는 손님도 죽집을 내고 싶다고 오는 고객도 많아지면서 유명세를 치르게 됐고 매출은 곧장 수직 상승했다. 방송의 도화선을 타고 2인 기업이었던 본죽이 얼떨결에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나는 상담하고 남편은 매장 오픈을 맡아 일주일에 매장을 8개씩 오픈할 정도였다. 물류센터도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가맹비만 받고 노하우를 전수하며 오픈을 도왔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없다며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친척들을 연결했고 문의와 오픈이 이어졌다. 홍보사업 한 번 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이 본격화되고 오픈하는 매장 족족 다 대박을 냈다. 살아있는 유기체 마냥 본죽은 스스로 확대되어 갔다. 2년쯤 지나 가맹점이 200개쯤 됐을 때 치명적인 위기가 왔다. 남편은 가맹사업을, 나는 점주 교육과 오픈, 매장 운영을 맡아 정신이 없을 때였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본죽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돈을 엄청 번 것처럼 보였나 보다. 누군가의 투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본다. 세무조사가 나왔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대형 참사를 맞았다.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세금으로 내고 나니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자료 근거의 부족과 관리 허술, 세금 무서운 줄 모른 무지 때문이었다. 적절한 때에 맞은 타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죽 써서 개줬다며 비아냥거리는 주위의 소리가 상처에 뿌리는 왕소금 마냥 쓰였다. 그냥 직영점 몇 개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재정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기로에 서서 함께 많이 기도했다. 이제 글도 쓰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속에서 다시 스멀거렸다. 요리사도 아니고 음식점에 대한 비전이나 사명도 없는 내게 이 정도면 우리 식구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발가락에 감각이 없었다. 어느 날은 음식의 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죽수다 혀가 다 데어 미르가 하얗게 죽은 상태였던 것이다. 얼굴과 다리에 침을 맞으며 장사를 병행했다. 남편은 나와 달랐다.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다. 엇갈린 의견 속에 결국 남편의 뜻을 따랐다. 남편은 종로로 사무실을 옮기고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면서 물류센터와 직원 시스템을 갖춰 가맹사업에 매진했다. 솔직히 나는 빠지고 싶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다.